4월 5일 식목일 날 새누리당 창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뭐냐? 선거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가서 찍는 것이 이제 기본 선거지요. 그러나 상황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살피면서 찍다 보니까 찍는 방식이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씩 여러 가지 추가가 되는 것인데, 원래 기본은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저 후보한테 있다 하면 가서 그냥 찍는 게 기본이죠. 어디 될 사람 찍자 이런 게 아니고, 자, 그 기본이고요. 또 나라 걱정은 안보 걱정이 됐든 경제 걱정이 됐든 원래 나라의 근본 걱정은 누가 하느냐? 일반 국민들이 하기보다는 원래 제도권 기득권이 할 몫이다. 본래는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한번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 현재 크게 봐서 이 선거가 3파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3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2차로 한번 할까 합니다. 이건 카나다 순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재 선거 분위기가 한껏 달궈진 상태는 아니죠. 아니지만 이제 곧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때쯤이면은 새 후보에 대해서 그 지난 과거 이력, 발언, 행동 이런 것을 이렇게 쭉 한번 열거도 해서 이제 선택하기 쉽게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저 총평 정도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 창당대회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장충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가 5,000석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복도고 어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이렇게 차고 못 들어가 가지고 또 밖에 쭉 있고, 그리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식목일인데 또 비가 좀 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열기는 대단한 것 같고, 그럼 왜 그 좁은 실내에서 하느냐 하지만 원래 창당대회는 법적으로 외부에서는 못하는 걸로, 실내에서는 못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마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냐 싶고요. 아무튼 이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현재 국민저항본부의 정광태, 그리고 전 안기부장을 지내셨던 권영애 씨, 이 두 분이 이제 당대표, 공동대표가 됐고, 그리고 박사모 회장 정강용 씨는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늘까지 6시까지입니다. 오후 대선 후보 공모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그리고 정미홍 씨, 그리고 정강용 씨,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좀 해요. 아니, 뭔 대선 후보를 공모하고 또 그런 분이 또 앞장서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신생 정당이 출범하고 공당으로서 위치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 또 선거가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요식으로 갖추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식으로 이런 이제 통상 갖춘다 이 말입니다. 꼭 그분들이 뭐 당장 대통령이 나가서 당선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틀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일각에서는 또 남재준 씨를 추대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남재준 씨는 이미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해 있고, 그리고 이 당이 틀이 갖춰지면 아마 또 전체 의견이 돌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단일화 명분으로 해가지고 합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은 틀을 갖추는 과정, 이 신생 정당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당헌, 당규 제대로 만들고 관행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모두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러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돌출할 수 있고 이래요. 그러면 신생정당은 틀이 야가다 보니까 막 흔들려 버립니다. 밑에까지. 모든 지지 계층까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난파돼 버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또 산으로 배가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딱 시스템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러면 대선 후보를 뽑아도 몇몇이 의논해가지고 저 사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시스템이 아니고요. 딱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뭐 검증을 하든 뭐라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도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저 자유한국당이나 더민주나 이런 오래된 정당들은 뭐 안에서 그냥 뒤죽박죽이 돼도 그냥 틀이 유지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틀이. 그런데 신생정당은 그게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시스템대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앞에 당장의 선거보다는 몇 년 후에 다가올 선거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기초를 닦아가야 되는 거죠. 멀리 보고. 또 지지자들도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느긋하게 마음먹고 기다리면서 그와 같이 나가야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그만 막 중심이 안 잡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뜻 소문에 입당하신 분들이 뭐 10만을 넘었다 12만을 넘었다 또 17만을 넘었다 이렇게 있는데 아니 또 많이 모이기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 태극기 집회다 뭐다 하면서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열성적으로 하기가 쉽죠. 일반 그 공당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 열성이 심화되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지도부가 제대로 된 구성, 제대로 된 성향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될 수는 없고 천천히 이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방면에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조언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춰가야 돼요. 저마다 특성이 달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 이야기 합니다. 선거는 기본이 뭐냐? 내가 찍고 싶고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기꺼이 찍는 게 선거입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인데 거기서 더 살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어느 땐가. 선거, 풍토, 사정, 나라, 환경 이런 것이 많이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더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내가 찍고 싶은 후보 가서 탁 찍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될 만한 사람 찍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같은 계열 후보가 두 명이 나오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여권이면 여권, 뭐 야권이면 야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표가 갈리면은 둘 다 떨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정권 넘어가겠죠. 그래서는 같은 계열일 때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쪽을 딱 찍자 하는 것이 바로 될 사람 찍자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그게 작용합니다. 또 세 번째, 나라 안보가 이태스럽 뭐가 경제가 흔들리겠다. 뭐 어떤 큰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정권이 저 A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다든지 B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럼 차선책으로 C를 찍어야 되겠다든지 D를 찍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표심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선택이 또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너무 약해. 자칫하면 사표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도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자, 이런 방식이 있다 이거죠. 이제 국가 안보가 이태롭다든지 경제가 흔들리겠다든지 뭔가 좀 위험하다 할 때, 아니면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다시는 찾아올 길이 없게끔 만들어버릴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은 그쪽도 아니고 이쪽인데, 감정은 꼭 이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안 돌아올 우려가 있다, 이럴 때. 또 네 번째 이거 있습니다. 원래 내하고 성향은 이 후보가 맞는데, 내하고 성향은 이 후보가 맞아. 근데 꼴 보기 싫다 이거죠. 뭔가 틀려서.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안 찍겠다 하고 그냥 다른 쪽을 선택한다 이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감정에 너무 이끌리지는 말아야 된다. 그럼 판단이 흐려지니까. 전체 국면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자칫 자기 감정에 이끌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다시는 찾아올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깊은 터널에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됐을 때는 잠깐의 내 감정을 그것은 누르고 저 사람이 안 되게 저 옆에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아니면은 내 저 사람 좀 꼴보긴 싫지만은 내하고 성향이 같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 밀어주겠다, 내 감정을 지우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의식을 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누구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석 달, 넉 달, 5달 정말 그 추운데 나라를 걱정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이런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전부 외쳤지만은 그게 그야말로 메아리 없는 꼴차기가 같기 때문에 자, 제도권에 진입해야 된다, 이래 또 보니까 새누리당도 창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나라 걱정은 누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들이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제도권에 기득권 힘이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저 밖에 외침이 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왕족, 귀족이 가장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군자금을 대고 가병들을 이끌고 보태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하겠지만은 그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뿌리가 뽑힙니까? 바로 왕족, 귀족이 무너지고 뿌리가 뽑히고 재산 뺏기고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도 피해가 막심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왕족, 귀족이 먼저 대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하는 나라는 반대예요. 망하는 나라는 왕족, 귀족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비겁하고 전쟁이 나도 자기들 안위만 걱정하고 군자금을 대거나 가병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 몸뚱이 보호하는데 가병을 써요. 저 적과 싸우는데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나라 지킨다고 난리쳐요. 대체적으로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망하는 나라 다 나오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원래 현재 이 순간에 국가 안보가 있다, 안보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저 기득권, 제도권이 다 더 걱정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대비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일반 국민들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런 마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 안보는 저 제도권, 기득권 당신들이 하시오. 기득권이 뭐요? 언론, 국가공무원, 검찰, 국회, 또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그 기업들, 거기 아니에요? 큰 힘은 전부 그쪽에 있으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선거 판세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언론 보도 여러분 계속 보시면은 뭐 나옵니까? 여론조사 나오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뭐 다 믿을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들먹여야 돼요. 그걸 근거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선거법이 그래요. 사설에 어디 근거 갖다가 대면 위법이에요. 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그래서 여론조사 말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들먹시기도 싫은데. 자, 여론조사를 딱 이렇게 보고 할 때 뭐가 나오느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냥 갑자기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뭐 어쩌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그 문재인 후보가 뭐 비슷해졌다. 이렇게 막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양자가. 그러면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어떠냐. 물론 여론조사에 많이 야각이 나오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그거. 자, 그런데 그래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거의 뭐 같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뭐 야가고 난 그렇게는 안 봅니다. 차이는 약간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난다고 보지를 않고요. 아무튼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 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원래 선거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야권 지지, 여권 지지, 혹은 우파 지지, 좌파 지지 이렇게 갈려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자 대결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양자 대결해서 승자와 패자가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느냐 안 그래요? 전에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이렇게 선거 치를 때도 15만 표 차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거죠. 15만 표. 그거 겨우 7만 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37만 표, 50몇만 표 이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그랬어요. 표차가 얼마 안 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표 이상 나서 당선되고 이런 경우 좀 큰 편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제 표차가 나면서 당선됐죠. 그 경우는 썩 드문 경우 대체적으로 표차가 많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자 대결로 간다는 거죠. 양자 대결.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는 우파를 결집하겠다, 보수를 결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결집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시원하게 못하고 있지 않냐. 또 한쪽이 이제 유승민 후보이긴 합니다. 바른정당에. 아무튼 결집을 크게 못하고 있지 않냐. 결집을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우파 성향 국민들이 어딘가 표심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심이 다른 후보로 이렇게 몰려가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이기 쉽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이거죠.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 이 추세가 계속 가버린다면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꽃놀이패. 이쪽이 돼도 좋고 저쪽이 돼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강주 혹은 전북 이렇게 서울 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후보 지지 기반하고도 겹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약간 이제 중도 성향이다 이래 가지고 이 경상도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파 표심 결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홍 후보가 여전히 안 되느냐? 홍 후보 말대로 단일화하면 이 판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단일화 성공하면. 홍 후보 앞으로 단일화를 성공시키면
홍준표 후보 말대로 단일화가 되면 당연히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죠.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 유승민 후보 쪽이 지금 가장 야각이 이렇게 나오긴 해도 또 둘이 합해도 상당한 상승은 있을 수 있고,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 쪽을 확실하게 이끌어들여도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다른 후보 딱 단일화해서 끌어들이기만 하면 또 굉장히 또 유리해지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느 후보가 지금 상태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이죠. 현재 상태는. 네,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앞에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세 사람만 있냐? 또 있죠.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이 후보가 없나 저 후보가 없나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재준 후보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우파 쪽에 한교안 대행이 딱 나왔으면 크게 흔들림 없이 결집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대안이었어요. 반기문 씨 말고 한교안 이래가지고 대안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출마를 하지 않다 보니까 후보 선택에 심각한 이제 흔들림이 발생한 거예요. 후보 선택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도 저쪽도 늘 이렇게 표심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저쪽 이쪽. 그러나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살펴야 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후보 찍겠다 이렇게 마음 적응하신 분은 그냥 내가 찍고 싶은 후보 찍으면 돼요. 당락에 상관없이. 예, 그건 그렇고요. 원래 후보를 선택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후보인가 이걸 볼 때는 반드시 지난 전력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선거에 임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공약을 내세우고 이런 건 참고사항이지 깊이 볼 사항은 못 됩니다. 대선 후보는 누구를 하도 여기도 참배하고 저쪽 가서도 참배하고 표 하나라도 모아야 되니까,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말도 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 말도 하고 늘 그렇게 됩니다. 선거에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일일이 막 너무 논하고 좋아하고 싫어할 건 아니에요. 선거 특성이 그러니까 공약이 질비하게 뭐 나온다고 그거 보고 찍고 안 찍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공약 지켜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거는 참고고, 뭘 봐야 되냐?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과거 전력을 봐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느 때 그 중요할 때 어떤 발언하고 어느 편에 서고 어느 행동을 했는가. 또 저 때 그 중요한 사건이 났을 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느 편에 서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그 사람이 참 그때 불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또 그 사람이 힘을 잡았을 때 그때 또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걸 쭉 지난 거 보면 됩니다. 이런 가치관, 관념, 습관, 특성은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게 아니고 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일반인은 평생에 안 변해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뭐 얼굴 표정을 바꾸고 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미 달라졌습니다. 전에 저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 깊은 특성은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안보를 중시한다면 안보관을 보는 거예요. 또 경제를 중시한다면 경제관을 봐야 되고, 대통령이란 것은 안보관도 투철해야 되고 경제 안목도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어야 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조직력도 봐야 되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혼자서는 대통령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의지가 굳고 정말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여러 성향을 이제 보는데, 아까 전력을 보고 평가한다 이거죠. 그걸로 그 전력을 보면
저 사람 안보관이 어떨지, 경제관이 어떻게 할지, 또 조직, 사람 쓰고 버리는 거, 통찰력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딱 원하는 후보다 저 사람이 한번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A라는 사람을 찍어야 되겠는데 A가 너무 약해서 안 되고 B, C한테는 넘겨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 B라도 찍자. 이제 이런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찍자 하면 또 그렇게 찍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 현재 앞선 주자들 전부 특성을 또 과거 전력 같은 거 쭉 한번 열거를 할 거예요. 그 열거를 하면 또 여러분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내 성향 맞고 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사람이구나 하면 그쪽 찍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지금 조사받고 앞으로 또 재판도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야 그냥 진행되지만은 또 그러다가 형이 확정되고 그러면은 또 사면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은 저 후보를 찍어 놓으면 사면이 되겠구나. 또 저쪽 후보는 사면 안 해주겠구나. 뭐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면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은 정말 진실을 재조사하고 제대로 밝힐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죠. 그렇게 국민 여론이 바뀔 수 있고 아니면 정권에서 그 방향을 해줄 수만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돼도 사면이라도 해줄 수 있는 정권이 어디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면이라는 건 참 묘하죠. 그런 거 밝히는 거. 오히려 뭐 조사하고 밝히는 거는 내 편하고 가까운 사람이 당선되면 조사하고 막 밝히고 이런 거 쉽죠. 근데 좀 먼 후보가 당선되면 뭐 새로 조사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사면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가까운 층이 사면 그건 조금 애매해요. 그러나 좀 먼 층에서는 국민 통합하면서 사면 이게 이제 쉽지요. 오히려 대신에 새로 쫙 진실을 조사하자 그건 쉽지 않죠.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딱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후보는 저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니까 더 복잡해집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선호한 쪽에서 보고 저 후보가 좋겠다 한번 찍고 그 4가지 선택 방법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이제 각 성향을 전부 분류할 때는 그게 탁 와닿을 거예요. 그럼 그때 선택해도 되고요. 선택을 뭐 금방 빨리 할 일은 또 없어요. 아직도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좀 관망해보고 돌아가는 걸 보고 해도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이제 단일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 후보가 또 단일화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단일화가 원래 같은 계열, 우파모 우파 이런 식으로 같은 계열인데 표가 두 사람 나오면 표가 갈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지율이 좀 강하고 높은 사람이 조금 야간 쪽 보고 우리 단일화 합시다. 표가 갈리면 둘 다 안 될 수 있으니까 단일화해서 우리가 정권을 획득합시다. 이게 단일화예요. 단일화 안 하면은 저쪽으로 넘어가겠수다 하면서 그게 단일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 쪽에서는 단일화 입 밖에도 안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 나는 완주하겠소. 속으로는 완주 안 할지라도 겉으로는 완주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나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조금 지지율 야간 쪽에서 먼저 단일화 이런 법은 없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 완주 못하겠구나 할 의향이 없구나. 저 사람 찍어봤자 사표 되겠네. 이런 심리가 발동해요. 국민들 의식 속에. 그러면 표가 결집되겠습니까? 오히려 표가 결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선거가 무르익어 가다 보면은 지지자들이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지자들이 나서서 단일화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보들은 마지못해 못 이긴 척하고
단일화 협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후보가 먼저 그렇게 하면은 지지가 떨어진다니까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다. 그래서 이 단일화도 무르익고 무르익어 갈 때 말이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 나서는 사람은 무조건 완주 이러고 나가야 기본이라는 거죠. 먼저 단일화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일화 부분은 또 그렇게 또 정리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만 줄일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뒤들 틈도 없이 꽉 이렇게 차고 못 들어가 가지고 또 밖에 쭉 있고, 그리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식목일인데 또 비가 좀 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열기는 대단한 것 같고, 그럼 왜 그 좁은 실내에서 하느냐 하지만, 원래 창당대회는 법적으로 외부에서는 못하는 걸로, 실내에서는 못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마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냐 싶고요. 아무튼 이 창당대회에서 당대표로 현재 국민저항본부의 정광택, 그리고 전 안기부장을 지내셨던 권영애 씨, 이 두 분이 이제 당대표, 공동대표가 됐고, 그리고 박사모 회장 정강용 씨는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오늘까지 6시까지입니다. 오후 대선 후보 공모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금 이름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그리고 정미홍 씨, 그리고 정강용 씨,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좀 해요. 아니, 뭔 대선 후보를 공모하고 또 그런 분이 또 앞장서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신생 정당이 출범하고 공당으로서 위치를 갖추어 가는 과정에 또 선거가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요식으로 갖추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식으로 이런 이제 통상 갖춘다 이 말입니다. 꼭 그분들이 뭐 당장 대통령이 나가서 당선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틀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일각에서는 또 남재준 씨를 추대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남재준 씨는 이미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를 해 있고, 그리고 이 당이 틀이 갖춰지면 아마 또 전체 의견이 돌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단일화 명분으로 해가지고 합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은 틀을 갖추는 과정. 이 신생 정당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당헌 당규 제대로 만들고 관행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돼요. 모두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러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돌출할 수 있고 이래요. 그러면 신생정당은 틀이 야가다 보니까 막 흔들려 버립니다. 밑에까지. 모든 지지 개체로 된 지도부가 제대로 된 구성, 제대로 된 성향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갑자기 될 수는 없고 천천히 이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방면에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조언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춰가야 돼요. 저마다 특성이 달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 이야기 합니다. 선거는 기본이 뭐냐? 내가 찍고 싶고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기꺼이 찍는 게 선거입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인데 거기서 더 살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어느 때인가. 선거, 풍토, 사정, 나라, 환경 이런 것이 많이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더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내가 찍고 싶은 후보 가서 탁 찍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될 만한 사람 찍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같은 계열의 후보가 두 명이 나오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여권이면 여권, 뭐 야권이면 야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표가 갈리면은 둘 다 떨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정권 넘어가겠죠. 그래서는 같은 계열일 때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쪽을 딱 찍자 하는 것이 바로 될 사람 찍자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그게 작용합니다. 또 세 번째, 나라 안보가 이태스럽, 뭐가 경제가 흔들리겠다, 뭐 어떤 큰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정권이 저 A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다든지 B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럼 차선책으로 C를 찍어야 되겠다든지 D를 찍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표심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선택이 또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너무 약해. 자칫하면 사표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도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자. 이런 방식이 있다 이거죠. 이제 국가 안보가 이태롭다든지 경제가 흔들리겠다든지 뭔가 좀 위험하다 할 때 아니면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다시는 찾아올 길이 없게끔 만들어버릴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은 그쪽도 아니고 이쪽인데 감정은 꼭 이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유리해지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느 후보가 지금 상태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이죠. 현재 상태는. 네,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앞에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세 사람만 있냐? 또 있죠.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이 후보가 없나 저 후보가 없나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재준 후보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우파 쪽에 한교안 대행이 딱 나왔으면 크게 흔들림 없이 결집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대안이었어요. 반기문 씨 뭐 말고 한교안 이래가지고 대안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출마를 하지 않다 보니까 후보 선택에 심각한 이제 흔들림이 발생한 거예요. 후보 선택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도 저쪽도 늘 이렇게 표심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저쪽 이쪽. 그러나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살펴야 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후보 찍겠다 이렇게 마음 적응하신 분은 그냥 내가 찍고 싶은 후보 찍으면 돼요. 당락에 상관없이. 네, 그건 그렇고요. 원래 후보를 선택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후보인가 이걸 볼 때는 반드시 지난 전력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선거 임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공약을 내세우고 이런 건 참고사항이지 깊이 볼 사항은 못 됩니다. 대선 후보는 누구를 하도 여기도 참배하고 저쪽 가서도 참배하고 표 하나라도 모아야 되니까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말도 하고 또 저쪽에서는 저 말도 하고 늘 그렇게 됩니다. 선거에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일일이 막 너무 논하고 좋아하고 싫어할 건 아니에요. 선거 특성이 그러니까 공약이 질비하게 뭐 나온다고 그거 보고 찍고 안 찍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공약 지켜지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거는 참고고 뭘 봐야 되냐?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과거 전력을 봐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느 때 그 중요할 때 어떤 발언하고 어느 편에 서고 어느 행동을 했는가. 또 저 때 그 중요한 사건이 났을 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어느 편에 서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그 사람이 참 그때 불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또 그 사람이 힘을 잡았을 때 그때 또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걸 쭉 지난 거 보면 됩니다. 이런 가치관, 관념, 습관, 특성은 미쳤지만은 그게 그야말로 메아리 없는 꼴차기가 같기 때문에 자, 제도권에 진입해야 된다. 이래 또 보니까 새누리당도 창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나라 걱정은 누가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들이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제도권에 기득권 힘이 있는 사람이 더 걱정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저 밖에 외침이 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왕족, 귀족이 가장 먼저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군자금을 대고 가병들을 이끌고 보태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하겠지만은 그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누가 제일 먼저 무너지고 뿌리가 뽑힙니까? 바로 왕족, 귀족이 무너지고 뿌리가 뽑히고 재산 뺏기고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도 피해가 막심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왕족, 귀족이 먼저 대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하는 나라는 반대예요. 망하는 나라는 왕족, 귀족이 가장 부패하고 가장 비겁하고 전쟁이 나도 자기들 안위만 걱정하고 군자금을 대거나 가병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 몸뚱이 보호하는데 가병을 써요. 저 적과 싸우는데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나라 지킨다고 난리쳐요. 대체적으로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망하는 나라 다 나오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원래 현재 이 순간에 국가 안보가 있다, 안보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저 기득권, 제도권이 다 더 걱정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대비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일반 국민들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런 마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 안보는 저 제도권, 기득권 당신들이 하시오. 기득권이 뭐요? 언론, 국가공무원, 검찰, 국회, 또 그리고 경제를 움직이는 그 기업들, 거기 아니에요? 큰 힘은 전부 그쪽에 있으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선거 판세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언론 보도 여러분 계속 보시면은 뭐 나옵니까? 여론조사 나오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다 믿을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들먹여야 돼요. 그걸 근거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선거법이 그래요.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어떠냐? 물론 여론조사에 많이 야각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거. 자, 그런데 그래,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거의 같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야가고 난 그렇게는 안 봅니다. 차이는 약간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는 난다고 보지를 않고요. 아무튼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 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원래 선거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야권 지지, 여권 지지, 혹은 우파 지지, 좌파 지지 이렇게 갈려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자 대결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양자 대결해서 승자와 패자가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느냐? 안 그래요. 전에 박정희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이렇게 선거 치를 때도 15만 표 차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거죠. 15만 표. 그거 겨우 7만 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37만 표, 50몇만 표 이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그랬어요. 표차가 얼마 안 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표 이상 나서 당선되고 이런 경우 좀 큰 편이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제 표차가 나면서 당선됐죠. 그 경우는 썩 드문 경우 대체적으로 표차가 많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자 대결로 간다는 거죠. 양자 대결.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는 우파를 결집하겠다, 보수를 결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 결집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시원하게 못하고 있지 않냐.
또 한쪽이 이제 유승민 후보이긴 합니다. 바른정당에. 아무튼 결집을 크게 못하고 있지 않냐. 결집을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우파 성향 국민들이 어딘가 표심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심이 다른 후보로 이렇게 몰려가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이기 쉽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이거죠.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이거죠. 홍준표 후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 이 추세가 계속 가버린다면은 문재인 자 그렇다면 이제 선거 이야기 합니다. 선거는 기본이 뭐냐? 내가 찍고 싶고 내가 선호하는 후보를 기꺼이 찍는 게 선거입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인데 거기서 더 살펴야 될 때가 있다 이거죠. 어느 때인가. 선거, 풍토, 사정, 나라, 환경 이런 것이 많이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더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내가 찍고 싶은 후보 가서 탁 찍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될 만한 사람 찍는 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같은 계열 후보가 두 명이 나오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여권이면 여권, 뭐 야권이면 야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표가 갈리면은 둘 다 떨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 정권 넘어가겠죠. 그래서는 같은 계열일 때 그래도 지지율이 높은 쪽을 딱 찍자 하는 것이 바로 될 사람 찍자 이런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그게 작용합니다. 또 세 번째, 나라 안보가 이태스럽 뭐가 경제가 흔들리겠다. 뭐 어떤 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 정권이 저 A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다든지 B라는 사람한테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럼 차선책으로 C를 찍어야 되겠다든지 D를 찍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표심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선택이 또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너무 약해. 자칫하면 사표되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도 뽑아가지고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자. 이런 방식이 있다 이거죠. 이제 국가 안보가 이태롭다든지 경제가 흔들리겠다든지 뭔가 좀 위험하다 할 때 아니면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다시는 찾아올 길이 없게끔 만들어버릴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은 그쪽도 아니고 이쪽인데 감정은 꼭 이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이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안 돌아올 우려가 있다 이럴 때. 또 네 번째 이거 있습니다. 원래 내하고 성향은 이 후보가 맞는데 내하고 성향은 이 후보가 맞아. 아 근데 꼴 보기 싫다 이거죠. 뭔가 틀려서.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안 찍겠다 하고 그냥 다른 쪽을 선택한다 이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이거죠. 홍준표 후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만약 이 추세가 계속 가버린다면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꽃놀이패. 이쪽이 돼도 좋고 저쪽이 돼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은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강주 혹은 전북 이렇게 서울 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후보 지지 기반하고도 겹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약간 이제 중도 성향이다 이래 가지고 경상도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파 표심 결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홍 후보가 여전히 안 되느냐?
홍 후보 말대로 단일화하면 이 판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단일화 성공하면. 홍 후보 앞으로 단일화를 성공시키면 홍준표 후보 말대로 단일화가 되면 당연히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죠.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 유승민 후보 쪽이 지금 가장 야각이 이렇게 나오긴 해도 또 둘이 합해도 상당한 상승은 있을 수 있고,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 쪽을 확실하게 이끌어들여도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다른 후보 딱 단일화해서 끌어들이기만 하면 또 굉장히 또 유리해지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느 후보가 지금 상태에서는 압도적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이죠. 현재 상태는. 네,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앞에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세 사람만 있냐? 또 있죠.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이 이 후보가 없나 저 후보가 없나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재준 후보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우파 쪽에 한교안 대행이 딱 나왔으면 크게 흔들림 없이 결집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대안이었어요.